네, 6월 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요? 조회수 요정들, 그리고 구독자 요정들. 예. 뭐 요정치고는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아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 마음속 요정. 예. 아니 요정이 반드시 하얗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예. 아유, 인사를 제가 끊어버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글쎄요. 아직도 피로가 안 풀리네요. 언제쯤 한번 푹 쉬어볼까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60일 열심히 다녀오셔서 달리셨기 때문에 또 네. 우리 운전 기사님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요. 또 김용남 전 의원님도 이제 보수정당에 있다가 또 새롭게 행보를 하시면서 치른 선거에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제 별명이 오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제 12월 3일 내란 때문에 50 넘어서 갑자기 민주투사된 시장주의자 줄여서 오민시였는데 이게 50 넘어서 민주투사됐다가 최근에 민주당원이 됐죠. 야, 참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바람이 무서운가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20대 때 운동권 하다 50대가 그렇죠. 변절할 나이거든. 근데 거꾸로 그때 바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네, 이게 지금 정말 윤석열 계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우리의 현실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도 그래서 아마 오민시로 다시 재탄생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제가 하고요. 민주당 의원분들 몇몇하고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잠깐 차 한잔 하는데 예. 그 한정혜 의원 예. 계시잖아요. 근데 19대 때 같이 환노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야, 이 윤석열 효과다. 예. 이게 바로 통합이네. 통합이네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대동단결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싸우다가.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통합과 연대 혹은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대선의 최종 득표를 보면서도 좀 고민을 던지게 하는 지점들이 네.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역다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좀 많이 걱정하시거나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1%대를 득표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글쎄 정말 투표 결과가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선거에서 어떻게 과반 득표를 못할 수가 있냐. 내란 때문에 벌어진 선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내심은 앞에 이제 50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선거 결과를 딱 보니까 참 절묘하다.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국민들이 과반 이상은 그래도 지금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투표 결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성과를 내고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졸면 죽는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 투표 결과라고 보고 그 뭐랄까요 지금 사실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득표를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0.07%가 많습니다. 007 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야 진짜 절묘하다 절묘해. 참 우리가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IQ가 뭐 3,000이다 5,00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이 안다. 답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투표를 보면 진짜 국민이 안다. 국민이 경각심도 주고 또 열심히 하면 다음에 기회를 또 줄 수 있다는 그 힌트도 좀 주면서 정말 국민의 IQ가 5,000 같아요. 야. 네.
물론 이제 그렇죠. 이재명, 권영국 두 사람의 득표를 합치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이준석을 합쳐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에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었는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다 달랐어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가셨는데 또 이 수정된 이제 최종 득표를 보시면서 또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역시 샤이 득표가 없잖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에 잘 안 잡혔던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이 됐는데 대부분 이 출구조사 참 정확해요. 어제는 좀 이번엔 틀렸어요. 조금 오차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전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기뻐하는 분위기 못지않게 아이고 50%가 안 됐네 이런 아쉬움이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 예. 그래서 난 이런 장면이 꿈만 같은 게 야 우리가 언제 이런 그렇죠. 사실 다자구도에서 50이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와중에서도 87년 민주화 이후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1,700만 표가 넘거든요. 박근혜가 가장 높았다 그러고 윤석열이 또 높았다 그러는데 그걸 다 넘어서는 그렇죠. 이 정도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다수파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의 거대한 전환은 시작이 됐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출발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희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TK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가 30% 목표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TK의 견고한 벽을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금 좀 확인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표 막판에 거의 김문수 후보 표가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나 경북이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았잖아요.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본 투표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고 특히 막판에 표가 몰린 것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수 결집 또 결집하면 이 정도 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국힘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혁신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회초리를 안 왜냐하면 맞으면 TK 의원들이 보기에는 야 역시 우리는 까딱 없어. 튼튼해. 그러니까 나도 요 다음 총선에 공천만 받으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혁신을 거부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사실은 부울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표차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의 평균적으로 부산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근데 과거보다 표차는 줄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역시 한 군데 빼고는 국힘이 그렇죠. 다 이겼어요. 소선거구제니까 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영남권 쪽 그 국힘 의원들은 야 괜찮아 뭐 까딱 없어 지금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이기잖아 뭐 이래서 국힘이 더 망가지고 이게 사실은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일단 죽질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죽기도 좀비야 힘들어. 좀비. 좀비 이게. 정당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 나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수도권은 어떠냐 이거지. 수도권? 수도권 진작에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역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자기만 살면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오늘 드러나는 게 통상은 선거에 패배하면 지도부들이 다 총사퇴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까지도 아무도 사퇴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뭐 약간 모두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식의 메시지를 아까 냈던데요. 아니 말씀하시죠. 저기 이제 이준석 같은 당 밖의 희생양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몰아 떠오르는 시나리오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저기 뭐냐 하면은 조금 만만한 상대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저기 책임전가 하는 너 때문에 졌다. 뭐 예. 이런 식의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걸로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좀 계산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훈 쪽에서 이 친윤 그룹에 대한 이제 거센 어떤 비판 내지는 퇴진 압력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또 있을 것 같고 난 거기에다 안철수 뛰어들고 뭐 나경원 뛰어들고 홍준표 뛰어들고 아주 그냥 뭐 그냥 뒤죽박죽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아니요, 좀비 근데 정당화라고 지금, 하는 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중요한 한 분을 생략하셨어요. 김문수? 제가 보기엔 김문수 네. 옹께서 대구로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도 왜냐하면 이게 앞에 4자를 달았잖아요. 41%를 넘게 득표하면서 뭐랄까요.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김문수 후보의 측근들은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끝내고 대구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열릴 전당대회 당대표로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다시 또 오겠죠.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국힘은 집안 싸움이 훨씬 거세질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언젠가 있을 당대표 선거인가요?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사실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열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그렇죠. 12월에 됐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면서 모든 실권을 사실상 원내대표가 행사하는 거를 원할 거예요. 일단은. 예.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연말까지 끌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들이 야 전당대회 지금 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끌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어떤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면 더 망하는 거죠. 예, 아직 갈 길이 멀다. 칠기네. 예, 그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 12시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저희가 지금 프롬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시 뵐게요.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김재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컴백. 예, 마지막 문장에 좀 들어갔습니다. 다시 뵐게요. 이거 거의 이건데. 터미네이터. 네. 누가 아리백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이윌백으로 알아듣더라고. 네. 나는 아리백을 얘기했거든. 근데 웬 터미네이터 이러더라고. 그런데 저기가 그 얘기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선대위 회단식에서 이번 패배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라면서도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인 가지고 다투지 말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바로 이제 직속 부장으로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만 조금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과거에 권성동 저는 검찰에서 선배였으니까 권성동 선배나 적어도 제가 초선 의원 할 때 재선 의원으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권성동 의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이면 체면이 없잖아 이게. 스스로 이제 내란 이후에는 나 두꺼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보여준 모습도 아니 아무리 저 대학교 후배고 옛날에 고시반에 같이 생활도 하고 뭐 사법시험 한 기수 차이 선후배지간이지만 아니 대통령인데 그렇죠. 악수를 한 손으로 한 것까지는 뭐 100번을 양보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악수하자마자 뒷짐 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도대체. 아니 왜 점점 막 나가는 거야 도대체. 나는 더 놀라운 게 저렇게 원래 뻔뻔한 사람이 옛날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지금
김영남 의원 주장이 더 놀라워. 네. 그럴 리가 없거든. 결국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네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지금 오민씨가 되셔서 이제 세상에 렌즈가 사라지셔가지고 또 나는 자세히 원래 보시게 뻔뻔한 되었다. 사람으로 아는데 한때는 아니었다고? 난 그게 더 놀라워. 네. 아니 19대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겪어보시기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제 바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당권 다툼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고를 해주셨었는데 어제 또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긴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렇게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힘 쪽 뭐 의원들이나 그쪽의 관계자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열심히 했던 그렇지. 경선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안철수 의원을 다시 봤다. 재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온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저런 행동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 단호하십니다. 조금 평가가 예. 달라졌다. 그 그 얘기도 정도. 놀라운 게 통상 대선이 있으면 후보 중심으로 원래 안철수처럼 하는 그렇죠. 건데 당연하게 해야 될 걸 했는데 평가를 어쩌다 받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재평가받을 일이라는 거요. 아니 다 뭐 이게- 하와이 가버리고 뭐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니 참 뭐 저게 오히려 돋보인다는 얘기네. 예. 거기에다가 또 이준석도 찾아갔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나는 좀 단일화하자고. 예, 예. 선거 때. 놀랐더라고. 원래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황금복국 이렇게 집에서 싸움 났었다. 기사가 나기도 했었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 보고 그랬는데 원래 잘 삐지는 사람이었거든. 아, 겪어보셨어요? 아니 그렇죠. 옛날부터. 같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니, 그건 뭐 같이 한동안도 했고. 오. 저하고도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잘 삐져서 툭하면 뛰쳐나가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두 분 다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재밌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나 봐. 아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한 바퀴 완턴을 돌았죠. 다 했잖아요. 모든 당을 다 가봤다. 뭐 그러긴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저당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텐데 그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메시지를 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을 이제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걸까요? 뭐 중의적인 표현으로 예. 이해할 수 있지만 속내는 본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윤들도 얼른 짐 싸라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그래서 대판 붙을 겁니다. 보나마나. 대판. 결국은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 안 하려고 최대한 미룰 것이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래도 그 미루는 데드라인이 12월 말,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못 미룬다. 저는 그때까지 못 미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뭐 욕심은 내겠지만 그래도 9월 정도나 늦어도 10월쯤에는 이게 그 압력이 너무 세져서 결국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한동훈의 스타일이 옛날에 뭐 조선제일검객이라 그러지만은 항상 상대방한테 언제 찌를지 모르는 예리한 칼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 때 보면은 거의 원초적 그 절규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되고 저 말투도 굉장히 세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래 보면은 어떤 그 당대표 하면서 이렇게 기술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압도해버리든 이제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무언가 그냥 막 그 단발마의 외침 같은. 예. 이런 격정의 인물로 바뀐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늘 두 분이 재평가하시는 분이 많네요. 권성동, 안철수, 한동훈까지 뭔가 내가 알던 그 모습과 지금 좀 달라진 것 같다. 정치가 사람 여러 바꾸네.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유리한 지형에서 아무래도
검사 생활을 할 때야 당연히 칼자루를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리고 권력의 신문을 얻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은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할 때 하고 이제 쫓겨도 나보고 경선에서 탈락도 해보면서 뭐랄까요. 점점 이제 악이 쌓이는 악만 남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럴 때는 있잖아요. 뭔 논리로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막 그냥 절규하듯이 막 내가지고 쟤 왜 저래?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선거 때 많이 봐가지고 이게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데 제일 한동훈을 그렇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 40%대? 아니요. 선거 때부터.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죠. 왜냐하면 당대표인데 의총 열었는데 누가 뭐 물병을 던졌다, 아니다 옆에 던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의릴 수도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겪는 거 아니에요. 와, 의리인 상황을 처음 그렇게 의리될 수 있는 하네요. 상황을 처음으로 겪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정치는 의리되는 경험 아닙니까? 유권자 앞에서 철저하게 의리돼야지만 당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선거 때는 후보자의 그 상황은 거의 거지하고 비슷해요. 을 오브 을. 왜냐하면 거의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지내고 가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지내다 보면 지나가던 분들 중에 불쌍하다고 먹을 거 주고 가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꽤 많이 얻어 먹어요. 그 유권자의 마음을 사셨네요. 아니 나는 어두운 데 지나가다 보니 전부 때만 봐도 인사가 나오던데. 내가 선거운동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그러다가 있잖아. 우리 지역구가 전국에서 반려견이 제일 많았다고. 인구 대비.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반려공원이 제일 큰 게 있어요. 예. 근데 개들한테도 공손해지더라고. 그럼요. 개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견주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별로 이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엔 정말 못생긴 개였어. 정말 이제는 개의 뒷담화까지. 그런데도 여기 있으니까 예쁘다고 해줘야죠. 무슨 이렇게 개성적으로 생겼나. 품종이 뭐예요? 그런데 난 속으로 생기기는 너 왜 이렇게 생겼냐. 그냥 그러는데. 네. 사람이 그러대더라고. 네,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개성 있다고 말을 하는 거면 이런 의미를 숨겨놓으셨다. 들키셨어요 메시지. 이제 그 표현 이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선거운동이 안 돼가지고. 누가 그랬는데 개과 천선하는 강사들 있잖아. 그 친한 사람 누구 없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선거운동 저절로 된다고. 그렇게 많았어. 네. 그럼 한동훈 사실 전 대표도 선거운동을 꽤 이제 이번에 이게 아주 압축적으로 했는데 그게 덜 몸에 배었다라고 봐야 되나 보네요. 근데 아직 대중선거를 치러본 경험은 없잖아요. 전당대회만 했으니까. 당내 선거는 해봤지만 당내 선거는 사실은 선거운동의 성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당원을 상대로 뭐 예를 들어서 당협별로 모여있는 당원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자기 식구들을 놓고 그중에 내 편을 많이 끌어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대중선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예를 들어서 어디 보궐선거가 생겨서 실제로 대중선거를 치러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사실 본인도 굉장히 원내 진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중선거를 치르면서 매운맛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나가라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가 보수정당의 재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키워드로서 이준석 후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대 득표를 하긴 했는데 근데 또 20대 남성 사이에서는 물론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이거의 해석 혹은 뭐 충격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영남 전 의원님부터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후보 중에 가장 세대별로 또 그것도 세대별 플러스 성별로 호불호가 확 갈리는 후보죠. 그러니까 주로 2대 남에서 표가 나오는 것이고 20대도 또 여성에서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30대도 남자 조금 있는 거고 여성은 또 많이 낮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보여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예. 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른바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또 세대별로 갈라치기 해서 확실한 자기 표를 가져가지만 대중선거에서는 특히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계도 보였죠. 사실은 이번 선거 구도 같으면 제3의 후보가 득표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선거운동 시종 일관 1위를 누가 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그렇죠. 되는 예.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제3의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1등할 거는 다 알았어요. 예.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니까 골든 크로스를 잃었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득표 합이 13%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군소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선거 지형이었는데 잘하면 10%를 달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의 한계 그러니까 예. 2대 남물 위주로 한 지지층의 한계 플러스 결국엔 본인 입이 문제였던 거죠. 거기서 한 2%. 근데 총 10% 득표할 수 있었던 후보에게 2%는 자기 득표의 20%잖아요. 아, 그죠. 왕창 까먹은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포션으로 엄청. 보면 예. 예, 저는 그게 30대부터 진입 장벽을 높였다. 예. 그 문제 그 막말. 예, 여성 혐오 이러면서 발언이죠. 예. 예, 그다음에 오히려 저기 20대 남성을 얘기하지만은 20대 여성 결집도도 높였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결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성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치가 끊임없이 제로섬 정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러면 상쇄되는 구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특정 계층에 갇혀버리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 대선이 외연을 확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정된 이미지에 갇히는 효과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준석의 당분간 정치는 조금 앞으로 힘들어졌다. 다시 밭길이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10% 넘지 못해서 보존을 받지 못하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2시 반 정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선거 비용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준석 측 흑자났다 밝힌 이유라고 하면서 개혁신당의 부대변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됐고 정당 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얘기가 맞다면 예. 선거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아. 역설적이게도 돈 안 썼다. 네. 예. 안 될 거 알고 안 쓴 거죠. 왜냐하면 그 홍보물도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16페이지짜리 홍보물을 만들 때 4페이지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유세차도 보면 다른 당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뭐 1톤짜리 유세차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할 때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후보하고 같이 움직이는 유세차 정도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자랑할 게 아니고 그만큼 안 될 거 알고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는 자백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 정당 그 제도를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이 정당 비즈니스 사업으로 괜찮아요. 이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정말 세금인데 네. 예. 이게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이런저런 정당 보조금이. 예. 물론 민노당 앞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없어 그것도. 이게 나쁜 마음 먹고 이른바 남는 장사를 하려면 예.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보조금 꽤 많이 나옵니다. 예. 아니 손해볼 부분이 옛날에 있다. 국민의 정당이라고 있었다고 박지원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그거 지금도 해산 안 됐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자산이 있어 그런 거예요. 엄마나 아니, 처음 알았네요. 민생당. 지금 이름 바꾸긴 했죠. 이름을 민생당으로. 바꿨지만 예. 국민의당이 따로 있어 또. 예. 야. 다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정당에서 다 떠났어도 예. 자산이 남으니까 네, 관리자가 맞아요. 남는 거야. 예. 이렇게 되니까 정당이 지금도 있다니까. 몇십억 있대요 지금. 네, 제일 많아요. 아. 돈도 안 쓰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선거를 안 치르니까. 근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결국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당 도전하는 정당은 사실 받을 길이 없거든. 네, 민주노동당이 이번에 좀 더 특별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아니 우리 거죠. 일체 없죠. 원내 정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체 없죠. 원외 정당은 너무 힘들고 원내 정당은 사실은 이래저래 나쁜 맘만 먹으면 정말 남는 비즈니스예요. 네, 일종의 양극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선 정치개혁 이슈로도 좀 예, 봐야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빚이 30억인데 3억 갚아 27억은 남았거든. 아직 27억 남아 있어요. 아직도 27억 남았어. 어제 밤에 13억 후원 릴레이 들어왔다고 그 13억은 하던데. 빚 갚는데 못 써요. 아 그래요? 그거는 선거 비용으로 털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들 아닌데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후보자들이 이제 출마하는데 저기 너무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니까 당에서 선거 비용을 대준 거야 그동안에. 예. 빚이 그래서 쌓인 거라고. 예. 그랬는데 그걸 국고보조금을 받고 하면은 왜 3석, 4석, 5석, 6석 되면은 그걸 일단은 저기 하고 후원금을 마서 그 빚진 거를 갚는 형식으로 여태까지 정당을 해왔는데 지난 선거에서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아침에 빚더미죠. 참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고 관련해서는 또 혹시라도 후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후원이 가능한 거죠. 아, 그건 이제 예. 정당 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빚 갚는 데 쓸 수가 있죠. 네. 댓글창에 원내정당 가르는 기준이 뭐냐고 하시는데요. 이게 국회의원 현역이 있으면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라고 해서 원내이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있으면 이제 원내정당으로 부르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댓글창에 김용남 전 의원님한테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추천을 한다고 엄청 달립니다.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들의 또 1등으로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난 가능성이 있다고 오, 보는데. 가능성 있나요? 이거 뭐 본인이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될 거니까 예, 예, 내가 예. 얘기하는 게 맞지 오, 않는가. 그래서 예. 나는 그 저기 뭐냐 금융에 대해서 단연간 이렇게 또 많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저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런데 책도 내셨잖아요. 대망론이라고 해서. 근데 그 책 요즘 어떻게 내나 좀 팔려야 되는데. 선거 신나고 바빠가지고. 네 분이 함께 내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식 앵커까지 같이 해서 근데 그 중에서 경제 파트를 김용남 의원님이 담당하시기도 경제 파트, 했고. 경제 이제 주식, 부동산 금융? 이런 부분들 예. 아주 실용적인 글을 쓰셨어요. 그 정책 제안을 굉장히 정밀하게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셨거든. 나만 해도 글 쓰는 게 좀 두리뭉실하다고. 예. 그래서 이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빙빙 돌리거든 나는. 근데 의원님은 안 그러더라고. 딱 찔러서 이 정책 잘못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딱 그냥 명쾌하게 질러버리더라고. 아니 저는 김종대 의원님처럼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이 못 돼서 그냥 그 직설적이고 조금 실용적인 단어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종대 의원님은 고급진 문장을 좀 쓰시고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정치인보다 공약 이행률이 높다. 아, 과거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예. 근데 다른 거는 일종의 정성평가 항목이 개입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한미동맹 강화 이건 점수화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겨. 예. 강화됐다고. 실질은 안 그런데도. 뭐 이런 거 저런 건 근데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코스피 5천 달성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량평가야. 무슨 정성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숫자로 나오는데 뭐 성과가.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입법 과제도 있고 대통령 공약 중에 사실은 저항이 제일 센 공약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재벌 회장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아니 개미들은 좋아하는데 회장님들은 싫어하는군요. 왜냐면 상속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안 받으시면 될 텐데. 예. 그래서 그것만 달성을 해도 예. 그 임기를 마쳤을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달성이 만만한 과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그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할 텐데 저는 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금융산업 육성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금융 얘기하면 그거 돈놀이 하는 거 일종의 돈놀이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금융은 그렇게 돈놀이로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또 이게 말씀하신 시그널 같이 느껴지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 코스피가 상승했더라고요. 엄청 올랐죠. 예, 이게 또 사람들한테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 자본들도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자본이 많은데 언제를 본격적으로 투자 시점으로 잡고 있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대기 자본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새 정부의 과제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사실은 첫걸음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고도로 이렇게 산업화된 사회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자금 이런 걸 동원하는 체제가 저는 경제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언제 헤지펀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력, 지식 또 자본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멋대로 투기하고 지멋대로 상군대로 몰리고 비생산적으로 쓰이면은 이게 좋은 자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좋은데 동원하는 제도 이게 금융제도 또 어떤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좋은 자본주의로 개선할 점이 많구나. 금융정책은 제가 김용남 전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깊이 알고 싶으면은 대망론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분 대망론이라고 하는 책 아직 잊지 마시고 저희 이 두 분과 함께 또 훌륭한 저자 두 분이 더 계시니까 이 새 정부의 바람과 정치적인 바람을 섞어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외교국방 관련한 인선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김종대 전 의원님한테 전화가 안 왔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있습니다. 전화 안 받아 찍혔어요 지금. 안 받으셨어요? 그거 소문 다 퍼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선거 때고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처신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민주동정에서 활동하시니까. 오늘 안보실장의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이고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 멤버들이 노무현 정부 초기의 원팀이에요. 아니 의원님도 그 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위 때 국방 전문위원이었고 외교 전문위원이 위성락이었다. 그다음에 인수위원이 이종석이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이종석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만들어서 가고 그다음에 북미국장으로 위성락 그 외교관이 간 거예요. 저만 개털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방보좌관실 가서 청와대 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요 팀워크가 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럼 이제 전화 오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때 이종석 그때 차장한테 찍혀 있었다고. 약간 노선이 다르셨구나. 그때 자주동맹파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에 안 받은 전화는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 전화가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전화를 안 받으셨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받으십니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대통령 바쁘시더라도 그런데 받으십니다. 이제 재밌는 현상을 봤어. 민주당의 안보특위라고 있어. 국방안보특위라고. 거기에 장군들이 다 몰려 있는데 김종대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민노당 가서 권영국 후보 돕는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처리가 됐다 쟤는 이래가지고 좋아했단 말이요. 경쟁자 한 명 제꼈다. 그때 선거가 끝나가니까 예. 저 다시 돌아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신경을 쓰이는데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전화 안 받아버렸다 요 말을 하니까 그 얘기가 거기에 뉴스로 퍼진 거야. 그래서 전화 안 받았대 3번이나 이래가지고 3번이나 안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은 수행실장이고 그러니까 뭐 종합하면 그래요. 그 사실상 후보 측 후보 합쳐서잖아요. 근데 그건 선거 때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한 명 제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네, 하지만 이제는 받으신다고 하니까 김종대 의원님을 인재를 모시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전화번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재는 쉽게 모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또 하나의 뭐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 방송에서 게스트가 뺏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안보 분야가 실제로는 국내 언론에 이게 지나치게 조금 취급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정권 바뀌면은 굉장히 많은 걸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관세도 관세지만은 우선 중국 때리는데 주한미군이라든가 또 어떤 거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저기 국방산업 제조업의 공급망을 갖다가 이제는 이렇게 연결을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 같을 것 같아요. 그때 리처드 롤리스라고 럼스펠드 장관 밑에 직속 부하가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감축을 막 통보하고 이라크 파병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북한에 뭐 영변 때려 부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노 대통령이 받은 스트레스가 난 그걸 옆에서 봤잖아. 맨날 부속실에서 호출이 오고 뭐 보고서 긴급 보고서 올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패싱하고 막 그냥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 거니까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뒤통수를 맞았거든. 그런데 요즘 월스트리트 저널의 언론 플레이는 그러니까요. 4,500명 감독들부터 트럼프 쪽에서 뺀다. 그러니까 막 여기 장군들이 그런 일 없다 막 부인하고 난리는데 그때도 그랬어. 똑같아. 그때도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안보팀을 이 대미 협상이란가 이런 걸 통상과 안보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심을 잘 구축하지 않으면은 집권 초기에 상당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이건 명심을 해야죠. 네,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고 끝으로 오늘 저희가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났는데 VIP 경로설 이종섭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가 윤석열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토록 의심했던 그 목소리가 결국은 윤석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특검의 그림자가 점점 더 이제 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는 날이었어요. 그게 7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걸 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제가 되는 줄 알고 해외 출장 가려고 그러는데 의문의 전화 이게 11시 30분인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리죠. 이첩 중단을 해라.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천공항은 늦게 갔어. 이 전화 받느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거기 출장 간 사이에 8월 2일 날 이첩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한테 막 윤석열이 개인 폰으로 막 3번씩 전화하고 경로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요 7070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야. 여기 이 전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나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도 이 통화 기록에 나오니까 7070이 누구냐. 그런데 전부 다 밝힐 수 없다. 왜 못 밝히냐. 국가 안보 상황이다. 그랬죠. 이걸로 2년을 버텨온 거예요.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그렇죠. 2023년 7월 31일 통화거든요. 2년 가까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그걸로 여기서 얼마나 방송 많이 했습니까. 그럼요.
정말 이 유력하게 했던 의심이 결국 맞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특검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3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김건희, 내란 특검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창에는 또 김용남 의원님한테 특검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는 최근 1년 동안 예.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이렇게 자격 요건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그 지금까지의 특검 사례였기 때문에 저 지난주에 민주당 입당했는데 당적을 어떻게 정리해요? 자, 그러면 정리해요? 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자제할게. 저희끼리 많은 것으로. 이런 부분은 예. 막후에 얘기를 해야 돼. 예. 저기 막후에 이 길을 찾아야 돼. 예.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길을 좀 찾아주세요. 예. 그럴까요? 저희 구독자끼리만 아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잘 되시면 다음에 뒷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볼 내용들을 다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어제 잠깐 저희가 대선 소감을 여쭤보긴 했지만 최종 득표를 보면서 또 수정되는 생각들과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로 소회를 좀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선거 결과였죠. 내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많은 차이로 1위로 당선은 됐습니다만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과반의 국민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셨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정말 성과로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 그리고 성과를 하나 둘씩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내기 시작하면 과반의 경계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10%, 20%, 30%더 높아지는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저는 한국의 룰라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앞으로 100일간 진짜 그 비상경제 TF를 만든다 그러는데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민심과 어떤 대통령을 연결하는 하나의 신경망을 구성해서 저기 뭔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그 소통이 되고 또 거기서 성과도 낼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결의가 요구된다. 100일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뛰어들어 가지고 이때 한번 뭔가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결의를 좀 내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동당에 관련해서도 혹시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다면요. 전화가 와야 한번 말든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민주동당은 이번에는 사실은 자칫 소외될 뻔한 광장 세력을 다시 소환해 준 거예요.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여성, 노동단체 그다음에 소수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걸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갈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